사회 빈곤층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6개월 동안 55만 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원인으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기업 규제 등 반시장 정책이 꼽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바로 오늘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당은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론을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을 향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은 김두관이 무식하니 용감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경심과 함께 정경심의 PC를 들고 날랐던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정경심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를 향해 다 목숨 거는데 변호사는 장난쳤나라며 변호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가 무엇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인지 잠시 후 분석해봅니다. 문재인의 비서 노영민이 이번 주 중 문재인에게 사의를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임엔 양정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애청해주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12월 28일 뉴스데일리 베스트 힘차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성탄절 연휴 보내셨습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뉴스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편안한 하루,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또는 보내셨습니까?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상적인 인사조차 어울리지 않는 시기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들려오는 소식이라곤 우리 국민들을 지치고 짜증나게 만드는 뉴스들 뿐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눈 씻고 찾아봐도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뉴스가 없음에 깊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은데요. 정치는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혼란스럽고 경제는 김대중 정권 때보다 더 힘들며 국민 간 갈등과 대립은 빨갱이가 득실되던 6.25 동란 전후 때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던가 아니면 국민들이 직접 나서 위기를 극복해왔죠. 하지만 눈 씻고 찾아봐도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찾을 수 없는 지금 단 한 가지 해결책은 국민들께서 먼저 나서서 이 나라를 멍들게 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연말연시인 지금 여러 가지로 삶이 고되게 느껴지시겠지만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내년엔 문재인 좌파 정권 리스크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방지하고 극복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서 향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외 리스크로는 우리 국민 51.2%가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을 꼽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것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 보급이 지연되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역풍 말고도 정부 여당의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던 것도 역시 백신 미확보 논란이었습니다. 이를 인식해서였을까? 휴일이었던 어제 국회에서는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백신 확보 물량 측면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기에 충분한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며 내년 2월 고위험군 접종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정세균 국무총리도 당초 계획보다 200만 명분이 더 많은 4,6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계약된 백신 물량이 내년 1분기부터 접종되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백신 화학 부전이 주요국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다는 민심 악화를 상당히 의식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4,600만 병의 구체적 도입 시점에 대해선 단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노영민은 내년 2월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 옆자리에 앉았던 정세균은 도입 시점에 대해선 단정지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하니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들이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카드는 재난지원금, 결국 돈을 푸는 일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나라 국간 프로 민심을 달래는 게 정치라면 세상에서 정치가 가장 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매우 신선한 발상이 나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당 차원에서 공식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딴 것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입니다. 대학 시절 데모만한 애들로 가득 차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이죠. 오늘 첫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대량 확보하기 위한 한미 백신 스와프를 당 차원에서 공식 제안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백신 제조사와의 계약이 아닌 백신을 추가로 넉넉하게 구입한 나라들과의 외교적 협의를 통한 백신 조기 확보가 절실하다며 한미 백신 스와프를 체결하자고 밝혔는데요. 미국이 우리에게 시급한 백신을 먼저 긴급 지원해주고 한국은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여 미국에 갚는 형식의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백신 스와프 방안을 제안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한미 백신 스와프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외화 유동성 긴급 확보를 위해 맺었던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딴 것으로 미국이 우리나라에 백신을 긴급 지원해주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술을 토대로 백신을 대량 생산해 갚는 개념입니다. 특히 한미 백신 스와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한미 FTA의 근거 규정을 둔 제안이라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당 코로나 대책 외교안보 특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 대오장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분에 양질의 특허 및 국제의약품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한 바이오시밀러 생산 설비와 백신 원료 생산 능력을 갖춘 만큼 백신 스와프를 위한 인프라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내년 10월에서 11월이 돼야 우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이 마무리된다는데 백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에게 접종의 집단 면역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백신 스와프 제안을 바이든 측과 미 의회 싱크탱크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지난 성탄절 연휴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두고 고심을 했었죠. 결국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정부가 3단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국가의 행정이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들이었는데 저도 지난 휴일에 마트를 다녀와 보니 자영업자들의 억울한 심정이 더욱 잘 이해됐습니다. 제가 갔던 대형 마트엔 성탄절 연휴 동안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 위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계산대 앞엔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줄이 200m쯤은 돼 보였습니다. 1대1로 수업하는 음악학원 운영 금지, 헬스장도 금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모든 조치가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5인 이하로 태울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에 어떠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지 강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전해지자 26일 국내 최대 자영업자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 몇 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서 작성자는 집합금지나 제한은 행정처분으로 경제가 어렵다거나 소비가 줄었다거나 재난 상황으로 인해 영업 매출이 줄어든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역 지침으로 인한 매출 저하보다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침이나 그로 인해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불만을 갖는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글쓴이는 국가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예측 가능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스키장 폐쇄, 숙박시설 영업 제한도 그렇지만 갑작스러운 행정으로 인한 혼란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한다고 적었습니다. 작성자는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다며 정치적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도 하지만 코로나 방역 대책은
내 삶과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피해를 안 보고 살기를 원할 뿐이다라며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정부와 관계 당국의 예측, 그 예측에 의한 계획에 의한 비한다 할 권리가 있다. 그 계획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정부가 형평성 없는 대책을 내놓은과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대책을 갑작스레 내놓아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배로 커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댓글에는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이 없어 그렇다. 구멍 난 데 메꾸기만 하는 땜빵식 운영이라며 여기 물새네, 여기 메꾸자, 저기 물새네 저기 메꾸자, 아마추어의 끝을 보는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른 누리꾼도 매출 감소보다 힘든 건 형평성에 어긋나 서로를 더 힘들게 하는 거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지난 7일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일방적 총알바디가 되나라며 왜 자영업자만 희생이 이리 커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코로나 규제 방향을 올 한 해 동안 보고 있으면 거의 90% 이상 자영업자만 희생을 시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버티기 위해 또는 기타 이유로 대출을 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라며 집합 금지할 때 마이너스를 왜 자영업자한테만 책임을 다 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24일부터 11일간 전국 스키장에 대한 운영 중단 조치를 밝히자 전국 스키장 상인과 주변 지역 상인회 대표도 지난 23일 밀접 접촉 가능성이 더 높은 백화점, 골프장, 대형 매장은 놔두고 스키장만 폐쇄한 점을 언급하며 방역 조치의 형평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강원 횡성군 웰리힐파크에서 실내 백화점과 영화관, 테마파크는 예외로 두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외부 체육시설인 스키장 운영을 중단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집단 항의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날 한 일용직 노동자도 정부 조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스키장에서 번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라 하면 어디에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정은경의 방역당국은 형평성은 전혀 따져보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한번 문 닫게 해보고 저기 한번 문 닫게 해보고 별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줏대 없고 기준 없는 방역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 인상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는 등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집착했습니다. 또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거대 여당 의석의 힘을 동원해 임대차법을 강행했죠. 뿐만 아니라 집 많은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며 금융세제 등 온갖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무식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과거 정부의 미국식 성장 정책으로 극심한 양극화가 생겨났다며 틈만 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했고 포용적 성장 정책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런데 서민 정부를 표방한 문 정부가 도리어 자산 양극화를 키워 서민들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달 초 이런 통계가 나왔었죠. 국내 가구 소득 상위 10에서 30% 계층의 평균 총 자산이 지난해보다 2억 1,3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최근 아파트값 폭등, 증시 하락 등에 힘입어 주택과 주식 등 부동산 금융자산이 크게 불어난 덕분이죠. 우리금융경제연구소가 세전가구 연소득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인 전국 4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결과입니다. 이를 보면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 자산은 6억 900만 원으로 작년보다 7,600만 원 늘었고 금융자산은 1억 2,600만 원으로 2,400만 원 불어났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금융대출이 막혀 정부의 금융지원에 연명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이 55만 명 증가해 272만 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쩌면 불보듯 뻔한 것이었죠. 정부가 기업 일자리는 늘리는 데는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근로자나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 알바 등 세금 일자리를 늘리기에 골몰해 왔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강혜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회 빈곤층은 지난달 기준 272만 2043명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비해 28만 6,725명, 11.7% 증가한 수치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12만 3,597명으로 작년 말 대비 약 24만 명 급증했고, 차상위계층도 59만 8,446명으로 약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주거, 그리고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소득 53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에서 52% 이하,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3년 6개월간 늘어난 사회 빈곤층 수인 23만여 명보다 2.4배 빠른 속도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16만 6,294명보다 55만여 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빈곤층 급증에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자영업 일자리 등이 급감한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30% 이상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고용을 큰 폭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빈곤층 증가폭은 더 커졌습니다. 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확대 명목으로 중위소득을 올리는 방식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무리하게 늘린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우리 사회 빈곤층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났다며, 빈곤층 증가는 사회 양극화 확대로 인한 부작용과 함께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 정권에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성탄 전야인 지난 24일 조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 초대처장 후보 추천위 일부 위원에게 보낸 편지에 추천위가 서둘러선 안 된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의 추천위 불출석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은 28일 추천위에서 2명의 후보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수처법에 따라 추천위는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지명하게 됩니다. 현재 후보자는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 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 강찬우, 김경수 변호사 등 8명입니다. 이 중 앞서 최다 득표 5표를 얻었던 판사 출신의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는 모두 이미 국민의힘이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토권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으로 인해 무력화됐죠. 개정안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해 추천위원 중 당연직 3명과 여당목 2명이 찬성하면 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언제든 선정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현 변호사는 27일 김진욱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어제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전현정 변호사, 김진욱 헌재연구관은 공수처 외부 세력으로부터 직무상 독립을 담보할 수사 지휘 경험은 물론 기관 운영 경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이어 전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인 배우자인 대법관과 사이에 이해충돌 관계가 있다며 또 검찰개혁을 빌미로 정권의 검찰을 무리하게 주도하다가 사의를 표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또 김 연구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인 법무부 인권국장에 스스로 지원한 적이 있어 이들 모두 친정부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종전회의에서 김진욱, 전현정의 반대 표결했고 오는 28일 회의에서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되면 위헌적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 결과인 것으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 법률 심사 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JTBC가 기획 중인 드라마 언더커버에 대해 공수처 미화 드라마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더커버는 내년 1월 방영 예정으로 최초의 공수처장이 된 여성인권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을 예정인데요. 동명의 영국 BBC 원작을 리메이크하는 JTBC의 언더커버는 영국 최초의 흑인 여성 검찰총장에 오른 원작의 인물을 여성인권 변호사 출신 최초의 공수처장으로 각색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권력비리 의혹을 은폐하는 방탄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언더커버 드라마에 대해 한마디로 공수처 홍보물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밀고 있는 공수처장을 미화한 드라마를 기획한 것은 정권의 입이 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들은 JTBC는 즉각 문제가 된 프로그램의 기획을 철회하라고 재차 강조하며 JTBC가 향후 방송 편성과 보도에서 중립성을 훼손하고 용비 요청가를 부르며 정권에 잘 보이려는 방송사가 되기를 고집한다면 법적인 수단을 비롯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법원의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과 문바들이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문바들은 판사의 신상을 털어 공개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떼거지로 몰려가 판사 탄핵을 청원한다는 글을 올렸죠. 여기에 더해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아무데나 개혁이라는 말을 가져다 붙이며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법부를 치켜 세웠던 사람들이 자기 편이 구속되자 원색적 비난에 나선 것이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비난하면서 법관 탄핵 운운하는 것은 현 정권과 그들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고질병과도 같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공격했고 8.15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부장판사에 대한 해임도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1심 선고 후 신변보호 조치를 받기도 했죠. 나라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 같은 행위의 중심엔 늘 친문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을 넘어 아예 검찰 폐지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를 검찰개혁 특위로 재편하고 바로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더해 추가로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검찰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범, 경제범죄, 선거범, 방위사업범, 경찰 포함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으로 좁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들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모두 다른 기관으로 옮겨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위한 정치검찰에 저항해 국민을 위한 더 완전한 검찰개혁으로 답하겠습니다라며 검찰을 더욱 옥죄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합시다.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합시다. 배심원제를 강화합시다. 삼권 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합시다 등 검찰 권한 약화를 시작으로 기존의 사법체계를 뒤엎자는 주장을 폈습니다. 경찰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제3의 수사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의 검찰에 대한 총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직무에 복귀한 뒤 이틀 내내 밀린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26일엔 대전지검에서 월성 1호기 평가서 조작 사건을 직접 보고받았는데 다른 권력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 이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내년 7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주변에 여러 차례 내비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로써 지난해 7월 25일 2년 임기의 검찰총장직에 취임한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윤 총장은 주변에 이제 물러나고 싶어도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직무 배제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모두 이긴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여론에도 선을 그은 것입니다. 윤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자진 사퇴는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전했고, 한 검찰 간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퇴한다면 검찰 조직은 완전히 정권에 장악된다며 윤 총장이 버틴다는 그것 자체가 검찰 조직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겨대자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하는 쪽과 김두관 의견을 지지하는 쪽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야당에서는 김두관이 무식하다는 강한 비난까지 나왔고 저는 그저 김두관이 너무 고마울 뿐입니다. 현재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정부 여당 쪽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지훈죄가 있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죠. 잠시 후에 보도해드릴 테지만 김두관 역시 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자유롭지 못한 몸이 됐으니 김두관이 날뛰면 날뛸수록 자신이 찔리는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무법천지의 막가파당, 날라리당이라는 이미지도 함께 각인되고 있으니 어찌 김두관에게 고마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루도 쉬지 않고 무려 나흘째 윤석열 탄핵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 김두관 소식은 강추천 기자가 전합니다. 법원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집행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자 김두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윤 총장 탄핵안을 준비하겠다며 검찰과 법원이 장악한 정치를 국회로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윤 총장 탄핵 노래를 불러댄 김두관은 어제였던 27일에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탄핵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두관은 여권 내부에서도 윤 총장 탄핵 추진의 실익이 크지 않다며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라며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두관은 국회가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 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 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일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윤 총장이 우리를 수사해서 다 집어쳐넣으려고 하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윤석열을 쳐내야 한다는 뜻인데 검찰과 대립구도를 세우며 자신들이 얻을 이익만을 생각하는 김두관의 모습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어떤 사안에 있어서도 오로지 지들이 얻을 이익만 생각하니 말입니다. 이 같은 김두관의 무식한 주장에 역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는 김두관의 주장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황운하는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검찰개혁이라는 논리로 수사권을 남용하며 사실상의 정치행위를 하면서 정권을 계속 흔들어댄다면, 그래서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이 가속화된다면 이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원인을 윤 총장으로 몰아세우는 황운하인데 헌법 공부는 1분이라도 해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할 것을 연일 주장하는 김두관을 향해 탄핵소추의 근거가 되는 헌법 법률 위반이 없다며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27일 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검토했다면 저런 탄핵 같은 소리를 못할 텐데 무식하니 용감하다며 징계 사유 4개 중 2개는 아예 소명되지 않았고 2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탄핵하겠단다고 꼬집었습니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공무원의 탄핵소추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그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 2항은 국회에서 헌법 법률 위배 사항을 적시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서 탄핵 심판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 법률 위배가 있고 그 위배의 정도가 파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해야 국회의 탄핵 소추가 가능한데 정직 2개월 징계조차 집행정지된 마당에 무슨 탄핵이냐는 점을 유상범 의원이 김두관을 향해 지적한 것입니다. 유상범 의원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창원지검 검사장 등을 지냈고 지난 총선에서 강원 홍천영월 횡성평창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 이에 반해 김두관은 남해종합고등학교와 경북전문대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학사 편입했고 이후 남해군수를 지냈습니다. 이날 SNS에서 유상범 의원은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탄핵과 함께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을 위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의 검찰개혁한다는 것이 결국 재임 중 저지른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자백한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의원은 민주당 대권 잠룡으로 언론에서 평가되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친문 세력과 대깨문들의 분노의 감정을 대변하며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중진 의원의 포스가 느껴지는 유상범 의원의 일갈에 속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추천입니다. 윤석열 총장 탄핵을 주장한 남해군수 출신 김두관 소식에 이어 김두관이 강요미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다소 재밌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정경심이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받자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서민당국대 교수는 유시민이 쫄딱 망하고 죗값을 받았으면 한다는 새해 소망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4일,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국 부부딸의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이사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사실상 조국 부부를 도와달라는 취지 의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김두관과 유시민은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었지만 앞서 조국 부부 역시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최성해 전 총장에게 전화로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몇 명의 인간들이 최 전 총장을 압박한 건지 아주 떼거지로 난리들을 피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성해 전 총장은 지난 3월 정경심 재판에 당당히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할 경우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를 한 뒤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또 정의롭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이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로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에게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김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했다면서 김 의원이 웬만하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하는 것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위임이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정 교수가 말한 대로 해달라고 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총장에게 위증을 요구한 김두관과 유시민이 강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요미수는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의 비위를 캐려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제보를 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채널A 사건에 적용된 혐의입니다. 이 혐의로 이 전 기자는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경심의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증인 압박과 위증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 임정혁 부장판사는 23일 정경심은 최성해 총장 등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정경심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위해 사실과 다른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두관과 유시민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 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됐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습니다. 조국과 정경심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사람들을 감옥으로 줄줄이 끌고 들어갈 조짐이 엿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서민당국대 교수는 26일 새해 소망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어용지식인이 쫄딱 망하고 죗값 받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민 교수는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서민 교수와 함께 조국 흑서를 집필한 김경률 회계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정황상 검찰의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은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는 유 이사장은 있지도 않은 일을 들먹이며 사태를 호도하려고 했다며 그런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금융기관이 서면으로 알렸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이사장은 진실을 말하는 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형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유시민은 지난 7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유시민은 이건 원래 계좌를 보면 열흘 안에 통보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는 경우는 유일하게 통지의회 청구를 걸어놓을 경우라며 저희가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그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 답을 받았고 검찰만 답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검경 등 국가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의 계좌를 수사 등의 이유로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이들 국가기관의 금융정보를 넘겨줬다는 사실을 열흘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 경우에 한해 최장 6개월까지 당사자에게 통보유예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 등 누구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는 건 검찰의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 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도 당시 입장문에서 검찰은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유시민 혼자 소설을 쓰고 있던 셈인데 허구적 소설로 국민을 호도하는 자들은 모조리 다 철창장 안으로 들어가길 바라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법정 구속된 정경심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경록 씨. 정경심과 함께 사건의 핵심 증거인 컴퓨터를 날라준 인물로도 유명하죠. 이 김경록 씨가 난데없이 정경심의 전 변호인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김 씨는 정경심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에게 변호사라고 양심은 있는 건가? 라고 비판했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이 소식은 김자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김경록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인걸 변호사님 PC, 당신이 나보고 검찰에 주라고 했잖아요. 유리한 증거 수집하려 했다고 진술하라면서요. 본인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면서요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그러면서 돈은 다 받았죠라며 정경심 교수님은 그래도 당신만 믿고 있었던 것 같은데 특수통이라고 실실거릴 때부터 내가 알아봤었는데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목숨 걸고 하는데 혼자만 장난치고 있었죠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씨는 떳떳하고 말고를 떠나서 변호사라면 최소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래도 당신이 본인 의뢰인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그래야 앞으로 누군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의뢰를 맡기지 않을까. 직원도 꽤 있어 보이던데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김 씨가 비난한 아니 교수님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나요 발언은 지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경심의 변호를 맡았던 이인걸 변호사가 정경심을 질책하며 했던 말입니다. 정경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정경심의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뒤늦게 알게 된 이인걸 변호사는 정경심에게 그렇게 떳떳하다고 하시면서 왜 PC를 교체하시냐. 이거 괜한 오해를 사게 됐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인걸 변호사는 정경심이 검찰에 기소되면서 변호인에 선 사임했습니다. 정경심 같은 뻔뻔녀는 도저히 변호를 해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정경심의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동양대 사무실 자료 등을 은닉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김경록 씨와 반출행위를 함께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증거 은닉 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김경록 씨는 정경심과 공범이 되어버렸고 김경록 씨는 이에 대한 원망을 이인걸 변호사에게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정경심은 자신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정경심의 컴퓨터를 숨겨줬던 김경록 씨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저리 같으면 정경심 증거도 숨겨주고 이미 사임한 변호사 탓을 하고 있을까요? 정경심도 대단하지만 정경심의 자산관리인도 참 대단하네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조국정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권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우리 의료계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학생이 부산대 의전원 4학년 학생이고 현재 의사국가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부산대 의전원은 이번 판결에 근거해 지체 없이 조민 학생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면서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민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 처리 절차를 완료해 주실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집 회장은 조민 학생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알고 있다면서
그 의사의 꿈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이번 잘못을 처절한 반성과 참회로 뉘우치고 언젠가 다시 정정당당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의과대학을 합격해 의사의 길에 다시 도전할 걸 권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당초 우리와는 달리 하반기 싹쓸이 수주로 중국에게 빼앗길 뻔한 조선 1위 자리를 지켰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조선업계의 분위기는 암울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세계의 선박 발주량은 사상 최저치로 추락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적었습니다. 조선사 도크가 텅 비는 일감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면서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우려까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조선 빅3는 지난 11월 이후 몰아치기 수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LNG선뿐만 아니라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싹쓸이하다시피 하며 중국과 일본을 제친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아직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2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은 각각 91%, 75%, 65%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작년 82%, 82%, 91%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지난 10월 올해 수주 목표를 157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로 조정했지만 코로나 여파를 감안하면 양호한 성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한 달 새 44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9천억 원어치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 달성률을 15%에서 65%로 끌어올리는 뒷심을 발휘했습니다. 조선 3사의 저력은 수주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LNG선과 원유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종이 이끌었습니다. 글로벌 조선해운 조사기관 클락슬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발주된 LNG선은 총 63척인데 이 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21척, 19척, 6척을 수주해 국내 조선 3사가 73%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고 일본은 한 척도 수주하지 못했습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온 임지수가 9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해운 호황으로 대형 컨테이너선 발주가 속속 재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약 100척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LNG선에만 의존했던 작년과 달리 컨테이너선, 유조선 발주도 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발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대배 강추천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향해 그 줬던 총선을 망쳤으면 황교안 전 대표처럼 조용히 물러나 근신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런 짓을 해놓고 부산시장 하겠다고 나섰다니 정치가 참으로 뻔뻔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의원이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교수는 민중당으로 정계에 들어왔다가 권철현 의원 추천으로 내가 부산 수영에 공천을 주었더니 17대 국회의원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MB 때 탈당하고 청와대 수석으로 실세처럼 군림하다가 10년 만에 당으로 다시 돌아와 황 전 대표와 함께 그 줬던 총선을 다 망치고 총선 망친 날 KBS에 나가 유시민과 함께 한껏 놀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어 총선 당시 수도권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날 낙선시키기 위해 대구 수성을까지 내려와 유세를 주도하기도 했다면서 웬만하면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마디 한다며 그만해라, 당을 더 망치지 말고라고 적었습니다. 꽤 나이가 많은데 제가 사실 이 나이 되도록 많은 걸 배우고 그랬지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열린민주당 김진애가 이제는 국회의원에서 서울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진애는 서울의 갓마더, 데모가 되겠다며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김진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 전 청와대 대변인이자 부동산 투자의 귀재 김의겸의 국회 입성이 유력해집니다. 김의겸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3번까지만 당선된 바로 다음 순번인 비례대표 4번이었기 때문인데 하지만 김진애가 시장 선거를 완주하지 않고 법여권 후보 단일화 후 사퇴한다면 김의겸만 괜히 설레었다가 또 절망하게 됩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김진애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 김진애는 친언니라 불리곤 한다. 친구 같고 기대고 싶고 통한다는 뜻이라 들으면 기분이 좋다며 자화자찬쇼를 펼침과 동시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진애는 돌아가신 박원순을 짓밟으며 자신을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진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많은 일을 벌였지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고 개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인지 좋은 계획조차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다며 저는 다르다. 필요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저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다세대 주택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진애는 지난 4.15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됐습니다. 김진애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면 선거일인 내년 4월 7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럴 경우 비례대표 4번이던 김의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김의겸은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지난 2018년 재개발 지구에 있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을 신들린 듯 귀신같이 사들여 2019년 12월 되팔아 단기간에 8억 8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한편 박원순의 정신을 이어받겠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는 열린민주당 김진애의 서울시장 선거 출사표에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화 의지를 불이 나게 표출한 것인데 깜도 안 되는 김진애와 우상호. 니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소꿉장난처럼 꽁냥꽁냥. 서울시장 출마놀이 재밌게 하길 바랍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내일 더 알찬 뉴스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